1932년 1월 8일 한인애국단의 실질적인 첫 번째 단원이 된 이봉창 의사는 도쿄 교회에서 관병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인 일왕 히로히토를 겨냥해 사쿠라다몬 부근에서 수류탄을 던졌으나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하고 수류탄 폭발력도 약하여 근위병과 마차에 손상만 입혔을 뿐 아쉽게도 일왕 암살은 실패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 의사는 그해 1932년 10월 10일 불과 32살의 나이로 이치가와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비록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실패했지만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일제가 신격화해 놓은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꺼져가던 한국 독립운동의 불씨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완전히 살린 또 다른 한국 독립운동의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윤봉길 의사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국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간 윤봉길 의사의 출생부터 의거 활동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 구성을 쌓은 고려시대 윤관 장군의 28대 손으로 1908년 6월 21일 아버지 윤왕과 어머니 김원상 사이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였고 일본은 포츠머스 조약과 영일 동맹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더욱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국권이 완전히 넘겨지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당시 3살이었던 윤봉길 의사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1살인 나이로 1918년 덕산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식민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들에게는 지는 것을 싫어했던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친구인 황종진보다 한자와 일본어를 더 잘하기 위해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전국에 폐교령이 내려지게 되고 만세운동이 윤봉길 의사의 동네인 예산으로 이어져 한내장 4.3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세운동 과정에서 이난수 의사가 일본군에게 칼을 맞아 순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윤봉길 의사는 반일 감정이 생겨 학교를 그만두고 2년 동안 서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학자 성주록이 운영하던 오치서숙이라는 서당으로 들어가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 삼경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는 유교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등 여러 신문들과 진보적 의식이 담긴 민족 잡지 개벽을 부지런히 읽으며 세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문학적 감수성도 풍부했는데 16살 나이로 오치서숙 춘추시회에서 장원을 했으며 21살 때에는 오추, 옥수, 인추 등 3권의 시문집을 냈을 정도로 윤봉길 의사는 열혈 시인이었습니다. 성산문의 후예였던 성주록 선생은 학업 성적도 우수한 윤봉길 의사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자신의 호인 매곡과 성산문의 호인 매주컨을 따서 윤봉길 의사에게 매언이라는 호를 선물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오치서숙에서 공부를 하던 중 산책길에서 묘표를 뽑아들고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달라며 간청하는 까막눈의 청년을 만났는데 이때 윤봉길 의사는 무지함이 나라를 잃은 원인이라 생각하고 윤의사는 19살 나이에 사랑방의 야학을 설립하여 오치서숙 동학들과 문맹택시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농촌을 계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글자뿐만 아니라 역사, 산술, 과학, 농사지식 등을 가르쳤으며 본인이 직접 농민독본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농민에 나아갈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윤봉길 의사는 마을의 부흥과 관련된 철학을 연구하는 부흥원을 설립하여 증산운동과 국산품 구매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했고 독서회와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2월 29일 부흥원의 설립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을 여우로 묘사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풍자하는 연극인 토끼와 여우를 공연했는데 이 때문에 윤봉길 의사는 공연 다음날 덕산주재소에 호출당했습니다. 그러나 윤의사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날로 앞으로 나아가고 달마다 전진한다는 취지로 부흥원의 행동기구인 월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한 신체 단련을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수암체육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불과 20대 초반이었던 윤봉길 의사는 자신의 출세가 아닌 남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리더십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재였습니다. 1928년 윤봉길 의사가 농촌 계몽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던 중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대한독립군단의 특수공작원 이흥용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찾아와 국내외 독립운동 상황과 당시 국제정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윤봉길 의사는 중국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열투쟁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1월 3일 전라도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윤봉길 의사는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농촌 계몽운동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1930년 3월 6일 윤 의사는 더 넓은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장보출과 생불안이라는 역사적인 말을 남기고 그의 나이 23살의 고향인 예산을 떠나 만주에 있는 대한독립군단에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만주로 가는 도중에 평안도 선천에서 일본 경찰들에게 수상한 자로 의심을 받아 45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윤봉길 의사는 무사히 만주에 도착했지만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은 분열이 일어나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윤봉길 의사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모색하고 그곳에 있는 동포들을 계몽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윤봉길 의사는 중국 다롄을 거쳐 청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세탁소와 모직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고향에 있는 월진의 회원들과 자신에게 여비와 숙식을 제공해준 대한독립군단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1931년 8월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당시 프랑스 조계지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 집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포실업가 박진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한인공우침목회라는 노동조합을 조직해 고향에서 계몽운동을 했던 모습을 중국에서도 보였습니다. 박진의 도움으로 드디어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 윤봉길 의사는 자신이 고향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했던 활동들을 김구 선생님에게 소개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김구 선생과 윤 의사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관계가 되었으며 김구 선생은 의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 우선 윤봉길 의사를 돌려보냈습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일왕 암살에 실패하자 중국 언론사들은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불행부중이라는 표현을 쓰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상해사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일본군이 밀려나게 되자 일본은 군부에서 퇴역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4월 29일에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 천장절과 전승 축하 기념식을 위해 훈커오 공원에서 행사를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달 전 이봉창 의거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일본은 행사에 물과 도시락 외에는 가져올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김구 선생은 이 행사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생각하고 중국군 병기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김홍일 장군에게 수통과 도시락 모양으로 된 폭탄 제작을 부탁하였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이봉창 의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폭발력을 키우고 20여 차례나 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윤봉길 의사를 불러 거사를 맡기고 윤봉길 의사는 일본인으로 가장하여 거사할 장소를 사전 답사하며 일본 요인들이 위치하는 자리까지 파악하였습니다. 1932년 4월 26일 윤 의사는 한인내국단에 입단하고 다음날 4월 27일에 안중근 집에서 가슴에는 입단 선언문을 걸고 왼손에는 수류탄, 오른손에는 권총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윤 의사는 이력서를 작성했는데 자신이 돌아올 수 없음을 예상하고 가족사항을 유족사항으로 고치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1932년 4월 29일 김구 선생은 윤 의사와 김해산 집에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는 거사를 앞두고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윤군과 같이 김해산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윤군과 식탁을 같이 하여 아침밥을 먹었다.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농부가 논밭일을 하며 밥을 먹는 것처럼 태연자약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떠나기 전 자신의 시계를 꺼내 김구 선생의 시계와 교환하자고 하였습니다. 김구 선생에게 폭탄을 받은 윤봉길 의사는 오전 7시 45분에 홍커우 공원에 도착하고 폭탄을 던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를 거행하기 전 시라카와는 보안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5번이나 교체했을 정도로 시라카와는 일본의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윤 의사는 일본군의 상엄한 경계를 피해 폭탄을 던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승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2부 천장절 행사에서 일본 요인들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도중 스피커에 잡음이 생기자 윤봉길 의사는 단상으로 뛰어가 수통형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일본 전범 요인들은 죽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본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피해를 입은 구사단장 우에다의 복수를 위해 윤봉길 의사를 구사단 사령부가 위치한 가나자와로 끌고 갔고, 윤봉길 의사는 그해 12월 19일 가나자와 골짜기에서 26발의 총탄을 맞고 불과 25살의 나이로 순국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장제스는 3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 의사가 해냈다며 극찬하였고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조국을 위해 고조선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대한독립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한독립운동의 영웅입니다. 끝으로 윤봉길 의사가 동포들에게 했던 말을 띄워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